2026년 기초연금 제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몇만 원 오르고 내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를 결정하는 선정 기준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5세가 넘었는데 신청을 미루다가 기준이 바뀐 줄 모르고 예전 방식대로 준비하다가 한 달, 두 달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나중에 알았어도 몰랐어도 뒤늦게 알려줄 의무는 국가에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끝입니다. 한 달을 놓치면 34만 원이 사라집니다. 석 달을 놓치면 1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4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제 단순히 늦게 신청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 말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에는 예전에는 없던 조항들이 여러 추가되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누구 명의로 집을 두느냐, 어떤 통장을 쓰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던 사람이 갑자기 탈락하기도 하고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합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몇 달간 상담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미리 증여했다는 이유로 5년 동안 약 1,800만 원 상당의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분, 10년 넘게 타던 낡은 차 한 대 때문에 매달 34만 원씩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이 완전히 끊긴 분,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첫 달 연금 34만 원을 영영 날린 분. 이 모든 사례는 실제로 발생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손해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확정된 기초연금의 새로운 기준과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조건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어디서 신청하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재산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소득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함정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다룹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이 앞으로 5년간 받을 수 있는 약 2천만 원 이상의 연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중간에 끊거나 대충 보고 넘기시면 그 2천만 원은 여러분 손에서 영영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마지막까지 보셔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분은 1번, 처음 듣거나 헷갈리시는 분은 2번으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집도 없고 땅도 없으니까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 자녀에게 미리 집을 물려주셨거나 재산을 증여하신 분들이 특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니 이제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국가가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의 계산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겼다고 해서 그 재산이 즉시 사라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공식 용어로 증여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손을 떠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여전히 여러분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 인정액에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여한 재산에서 매달 지역별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빠져나갑니다. 즉, 수억 원대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금액이 완전히 소진되기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가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니까 나는 무일푼이라고 주장하시겠지만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그 4억 원이 서류상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매달 약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씩만 차감되면서 아주 천천히 줄어듭니다. 결국 집은 이미 자녀 명의로 넘어갔는데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수억 원대 자산가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탈락 통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식 생각해서 물려준 집 한 채가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연금을 막고 당장의 생계부터 불안해지게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증여재산은 한번 등록되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울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어 계산되며
매달 지역별 최저 생계비만큼씩만 재산에서 빠져나갑니다. 즉, 수억 원대 집을 증여했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은 여러분의 재산 목록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기초연금 수령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증여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 64세이고 내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증여는 최소한 기초연금 신청 후 5년이 지난 뒤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이미 증여를 하신 상태라면 증여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를 정확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셔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9세 김선자 씨는 2023년에 자녀에게 시가 3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월 소득도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2023년에 증여한 3억 5천만 원이 아직 완전히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달 약 60만 원씩 차감되고 있었지만 2025년 기준으로 아직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이 서류상 남아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집은 이미 자신 명의인데 왜 내 재산으로 잡히느냐고 항의했지만 제도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 씨는 2027년이 돼야 증여 재산이 충분히 차감된 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약 2년간 총 7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증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증여를 계획 중이시라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증여 시점이 기초연금 신청 시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둘째, 증여하려는 재산의 금액이 얼마인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증여 후 몇 년 동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를 미리 계산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증여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최소 5년 이상 여러분의 기초연금 수령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증여는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한 계산 후에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 함정을 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사소한 기록들이 연금 수령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벽의 정체는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만 소득 아니냐고 하시지만 국가의 계산법은 훨씬 복잡합니다. 여러분의 집값, 예금, 심지어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전부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뒤 최종 합계가 국가에서 정한 합격선에 단돈 1원이라도 넘으면 가차없이 탈락시키는 냉혹한 장벽입니다. 자, 그럼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액 이하이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이 100만 원인데 기준이 228만 원이니까 널널하네 라고 방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깔고 앉은 집값과 통장의 쌈짓돈이 이 장벽의 높이를 순식간에 높여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벽에는 비밀 통로 같은 혜택도 존재합니다. 특히 지금도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부지런한 어르신들이라면 112만 원이라는 공제 한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버셨다면 그 돈을 다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112만 원을 먼저 걷어낸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계산해 줍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 112만 원을 빼면 88만 원이 남고 여기에 70%를 곱하면 즉 남은 금액 88만 원에 0.7을 곱하면 61만 6천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즉 200만 원을 벌었어도 실제로는 61만 6천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끊기는 게 아니라 이 공제 문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넘기 힘든 투명한 장벽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재산을 소득으로 탈바꿈시키면 연 4%라는 환산율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현금 1억 원을 고이 모셔두었다면
국가는 이 돈을 그냥 예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달 약 34만 원의 소득을 꼬박꼬박 올리고 있는 능력자로 간주합니다.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금융재산 1억 원에 연 환산율 4%를 곱하면 1년 소득이 400만 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34만 원이 됩니다. 나는 이자로 담뱃값도 못 받는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없습니다. 국가의 계산기에는 여러분이 이미 그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찍히기 때문입니다. 이 투명한 장벽의 높이를 미리 계산해 넣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잡은 연금을 코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이라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가 8,500만 원, 농어촌이 7,250만 원입니다. 즉 서울에 사시는 분이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여기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뺀 6,500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6,500만 원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하면 연 26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21만 6천 원이 됩니다. 즉 2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도 실제로는 매달 21만 6천 원의 소득만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정도면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7세 박선희 씨의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박 씨는 거주 중인 아파트 시가가 2억 원이고 은행 예금이 3천만 원, 월 국민연금이 50만 원이며 월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부동산 소득 환산은 아파트 시가 2억 원에서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누면 약 21만 6천 원이 됩니다. 금융재산 소득 환산은 3천만 원에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누면 10만 원입니다. 여기에 월 소득인 국민연금 50만 원을 더하면 최종 소득 인정액은 81만 6천 원이 됩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인 단독가구 228만 원과 비교하면 박선희 씨는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소득 인정액을 낮출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첫째, 금융재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금을 일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합법적인 지출인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소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바꾸거나 숨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둘째,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입니다.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면 부동산 재산이 줄어들어 소득 인정액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금융재산으로 잡히므로 신중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셋째, 근로소득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12만 원 이하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다면 기본 공제를 100%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만 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명의만 바꾸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전액 환수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이며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112만 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같은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연 4%의 비율로 소득에 합산되며 기본재산 공제는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연금이 최대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만큼 이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의 앞자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쌓인 재산 환산액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 여러분의 뒷목을 잡고 있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요재산과 소득 인정액이라는 두 개의 큰 벽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벽들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귀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소문들입니다. 자식이 잘 살면 부모는 무조건 못 받는다더라.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한 푼도 못 받는다더라. 집 한 채만 있어도 무조건 탈락이다. 이런 잘못된 오해들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신청 서류조차 못 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노후를 가로막는 그 가짜 뉴스들을 하나씩 시원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자식이 잘 살면 나는 무조건 탈락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의 연봉이 높거나 좋은 집에 살면 부모는 당연히 제외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오직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재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는 게 서류상으로 잡히지 않는 한 자녀의 재산 때문에 여러분의 연금이 끊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 눈치 보며 신청을 포기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명확히 한 내용입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와 제5조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결정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금융거래로 명확히 확인될 경우 그 금액은 부모의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제 송금 내역이 있을 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살아도 부모님께 돈을 들이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신청조차 못한다는 착각입니다. 이게 가장 억울한 오해입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부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금 깎이는 연계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깎이더라도 신청해서 받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안 받던 돈 1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안 줄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는 건 매 주머니에 들어올 돈을 그냥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하지만 감액이 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 분이라도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는 단독가구 어르신의 경우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포기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년이면 180만 원에서 240만 원입니다. 5년이면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집 한 채만 있어도 무조건 탈락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는 집이 공시가격으로 5억인데 내가 무슨 연금을 받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계산할 때 기본 재산 공제라는 혜택을 줍니다. 대도시에 사신다면 집값에서 무려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해 줍니다. 즉 집값이 어느 정도 있어도 다른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적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은 소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내가 몸을 니는 곳이라는 점을 국가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의 경우 기본 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3억 6,500만 원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약 121만 원이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잡힙니다. 만약 이분이 다른 금융자산이 거의 없고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정도 받으신다면 소득 인정액은 약 181만 원입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인 228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짜리 집에 살아도 말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과거에 한번 탈락했으니 다시 신청해도 똑같을 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작년에는 아슬아슬하게 탈락했어도 올해는 선정 기준액이 상향되거나 본인의 재산 가치가 변해서 합격권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번 떨어졌다고 영원히 못 받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기준이 매쪽으로 다가올 때를 기다려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소득이 전혀 없으면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통장에 돈도 없는데 왜 연금이 34만 원 다 안 나오고 깎여서 나오지?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 인정액 기억하시나요? 비록 매달 들어오는 현금 소득은 없어도 본인이 가진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액이 단계적으로 깎일 수 있습니다. 무소득과 무재산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의 하위 40% 이하인 분들은 기준 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인정액이 그보다 높으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150만 원이면 기준 연금액 전액을 받지만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이면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현금 소득이 없어도 집값이나 예금액을 환산한 소득이 높으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의 재산은 여러분의 기초연금과 상관없으며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은 지역별로 큰 금액을 공제받으며 탈락했던 분들도 매년 바뀌는 기준에 따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액은 단순히 소득 유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재산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변의 잘못된 소문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지금까지 증여재산 함정, 소득 인정액 장벽, 그리고 잘못된 오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손해를 막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방심하다가 피 같은 연금을 날려버린 5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 달 차이로 생돈 34만 원을 날린 경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정만 씨는 65세 생일이 지나고 나서야 미뤄뒀던 일을 처리하려고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도 그때 하면 되겠지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지난달치 연금은 드릴 수 없습니다. 짐 씨의 생일은 5월 15일이었습니다.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었는데 김 씨는 6월 초에 신청했습니다. 겨우 보름 늦게 신청했을 뿐인데 5월분 연금 34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아무리 빌어도 절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국가는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생일이 5월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지급되지만 6월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만 지급됩니다. 5월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 사례는 효도받으려다 부정수급자가 될 뻔한 경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명자 씨의 아들은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어머니께 드려 생활비로 쓰시게 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씨는 안심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득 재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들 명의 카드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이를 아들이 어머니께 매달 현금을 드리는 것과 동일한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그동안 받은 기초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카드 사용을 중단하고 해명 자료를 제출해 간신히 문제를 해결했지만 한동안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관리 지침에 따르면 자녀 명의의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이 부모에게 전달되는 실질적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이고 일정한 금액이 사용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의 배려가 오히려 부모님의 연금을 끊어버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평생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수년간 신청 안 한 경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명환 씨는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배우자인 본인도 평생 기초연금을 못 받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공무원 배우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5년 우연히 주민센터에 다른 일로 갔다가 담당자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안 하셨어요? 어르신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데요. 박 씨는 그제야 법이 바뀌어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5년간 받을 수 있었던 약 2천만 원의 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아 날린 겁니다.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고 통곡했지만 지나간 5년의 세월은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과거 기초연금 제도 초기에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직영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이런 제도 변경 사항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34만 원 받으려다 100만 원 일자리를 때려친 경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정우 씨는 마트에서 월 150만 원을 받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일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씨는 고민 끝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이라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씨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 112만 원입니다. 월 150만 원을 벌어도 기본공제 112만 원을 빼고 남은 38만 원의 70%인 26만 6천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재산이 많지 않았던 이 씨는 일을 계속했어도 기초연금을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매달 150만 원의 수입을 스스로 포기하고 고작 연금 34만 원에만 매달리는 손해를 본 겁니다. 연간 1,8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날렸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한 소문만 듣고 이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연금을 받자마자 빚쟁이에게 뺏겨버린 경우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수 씨는 과거 사업 실패로 빚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걸 알고 기쁜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드디어 첫 연금이 입금됐습니다. 34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은행에서 압류를 해간 겁니다. 최 씨가 과거에 갚지 못한 대출금 때문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생계비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압류방지 전용 통장, 일명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이 통장을 미리 만들어두고 연금을 받았다면 그 돈은 법적으로 보호받아 압류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작 본인은 구경도 못하고 연금을 나뉘어버렸습니다. 매달 34만 원씩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와 기초연금법 제21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압류가 금지된 재산입니다. 하지만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다른 예금과 섞여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제공하는 것이 바로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입금된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빚이 있는 분이라면 연금 신청 전에 반드시 이 통장을 먼저 개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사례는 모두 실제로 발생한 일들입니다. 한 달 늦게 신청해서 34만 원을 날리고 자녀의 효도카드 때문에 부정수급 위기를 겪고 제도 변경을 몰라 5년간 2천만 원을 못 받고 잘못된 소문 때문에 일자리를 포기하고 압류방지 통장을 몰라 연금을 빼앗긴 사례들입니다. 이 모든 손해는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신청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자녀의 경제적 지원 방식을 조심하고 제도 변경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압류방지 통장을 미리 준비했다면 이런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되기 딱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 시기를 단 며칠이라도 놓치면 국가도 돌려주지 않는 첫 달치 연금은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또한 자녀가 주는 효도카드나 경제적 지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의도로 받은 도움이라도 서류상으로는 조사 대상이 되어 연금이 깎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이었으니까 나는 아예 안 되겠지 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일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올해 기준으로 112만 원까지는 소득에서 빼주니까 그 범위 안에서는 마음 편히 일하셔도 연금 수령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빚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연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행복지킴이 통장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는 아니겠지라는 방심, 그리고 누군가 알아서 알려주겠지 하는 기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수천만 원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절차적인 실수로 인한 손해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더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들입니다. 이건 정말 미리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독소 조항들입니다. 내가 평생 내 돈 내고 산 물건인데 왜 이게 죄가 돼서 내 연금을 뺏어가나 싶으실 겁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뒷목을 잡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소 조항은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갔다가 연금이 끊긴 사례입니다. 이제 은퇴도 했으니 서울 복잡한 곳 떠나서 한적한 시골로 가자며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하신 박주호 부부 이야기입니다. 집값은 서울보다 훨씬 싼 곳으로 갔는데 이사 가자마자 연금이 뚝 끊겼습니다. 이유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차이 때문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재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주지만 시골로 가면 그 공제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결국 서울에 살 때는 서류상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시골로 이사가는 순간 갑자기 서류상 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건강 챙기려다 노후 자금만 잃게 된 황당하고 억울한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의 고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던 분이 충청남도 농어촌 지역으로 이사가서 1억 5천만 원짜리 주택에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서울에 살 때는 2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고 6,500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됐습니다. 하지만 농어촌으로 이사가면 1억 5천만 원에서 7,250만 원을 빼고 7,750만 원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집값은 오히려 내려갔는데 재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농어촌은 대도시보다 선정 기준액 자체도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중으로 불리해집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이사 가려는 지역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소 조항은 꼬박꼬박 모은 예금 이자가 독이 된 사례입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통장에 몇 천만 원을 모아둔 정민수 씨. 내 통장에 현금만 있지 일도 안 하는데 연금이 왜 깎이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바로 금융소득이었습니다.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게 다 여러분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나는 이자 받아서 쓰지도 않고 다시 저축했는데 라고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국가에서는 그 이자를 여러분이 매달 쓰는 생활비로 간주해서 연금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내 돈 내가 아꼈는데 국가가 그 아낀 돈을 근거로 연금을 깎는 격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르면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등 금융소득은 모두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에도 이 금융소득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연 이자율 3%짜리 정기예금에 5천만 원을 넣어뒀다면 연간 15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12만 5천 원입니다. 이 금액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원금 자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재산 5천만 원에 연 4%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면 약 16만 6천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자 소득 12만 5천 원과 원금 환산 소득 16만 6천 원을 합치면 월 약 29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금방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금을 아예 없애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생활비로 적절히 사용하거나 주거 환경 개선 등 합법적인 지출로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독소 조항은 자식 집에 얹혀 살다가 날벼락 맞은 사례입니다. 집 없는 서러움에 아들 명의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된 최장호 씨. 그런데 갑자기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녀 명의 집값이 6억 원이 넘으면 거기 사는 부모님이 매달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계산하는 무료 임차 소득 제도 때문입니다. 월세 한 푼 안 내고 살아서 좋았는데 국가는 그 공짜 월세를 여러분의 소득으로 기록해버립니다. 자식집에 사는 게 죄가 되어 내 연금이 깎이는 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 지침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자녀 소유의 주택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택 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택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추정하고 그 금액을 부모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소유한 8억 원짜리 아파트에 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5억 원, 월세 전환율이 연 4%라고 가정하면 월 환산 임대료는 약 166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부모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도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 연금을 못 받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료임차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무료임차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복잡한 증명 절차가 필요하므로 자녀 집에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사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독소 조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고민하신다면 지역마다 재산을 깎아주는 기준인 기본 재산 공제액이 다르다는 점을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평생 아껴 모은 통장의 예금과 이자도 국가에서는 엄연한 소득으로 본다는 점, 금융재산은 연 4%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고 이자 소득도 별도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사는 집이 6억 원이 넘는다면 그곳에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무료임 차소득이 발생해 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내가 지금 사는 곳, 그리고 내가 평생 아껴 모은 그 소중한 돈이 오히려 내 노후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 독소 조항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사항들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연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증여재산 함정, 소득 인정의 장벽, 잘못된 오해, 실제 손해 사례, 그리고 독소 조항까지 살펴봤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시죠?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신청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들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들은 추측이나 경험담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준입니다. 이 숫자들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금액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과 비교하는 기준선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높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는 혼자 사시는 분, 부부가구는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므로 기준액도 높아집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112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일을 해서 버는 소득에서 무조건 먼저 빼주는 금액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어도 112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88만 원의 70%인 61만 6천 원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일을 한다고 무조건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 공제 덕분에 일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현재 34만 원이며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모든 분이 34만 원을 받는 건 아니고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고 높을수록 감액됩니다. 하지만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최소한 일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소득 환산율은 연 4%입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이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 1억 원이 있다면 1억 원 곱하기 4%는 400만 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34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 숫자를 모르면 내가 왜 탈락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준입니다. 기본 재산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일부 지역, 광역시의 일부 구를 포함합니다. 중소도시는 그 외시 지역이고 농어촌은 군 지역입니다. 거주하는 주택의 가액에서 이 금액을 먼저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2억 원짜리 집이어도
서울에 살면 6,5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히지만 농어촌에 살면 1억 2,750만 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주택 기준에서 주의하실 점은 자녀 집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면 무료임차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주택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추정하고 그 금액을 부모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월세를 안 내도 국가는 낸 것처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자녀 집이 6억 원 이하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기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15일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월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지급되지만 6월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만 지급됩니다. 5월분은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이 규칙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적 기준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이 숫자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매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정 기준액은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 근로소득 공제는 112만 원, 재산 환산율은 연 4%, 기본재산 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자녀집은 6억 원 초과 시 임차소득 발생.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 6서까지 숫자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함정, 장벽, 오해, 손해사례, 독소조항, 그리고 핵심 기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 3가지만 하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단 1원도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매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식 복지 포털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단 메뉴에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력해야 할 정보는 나이, 거주지역, 소득, 재산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입력하시고 재산은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산 결과는 즉시 나옵니다. 나는 컴퓨터 할 줄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자녀분들에게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1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 계산 결과가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매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결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행동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모의 계산 결과가 애매하거나 매 상황이 복잡해서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1355번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번호입니다.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사가 여러분의 상황을 듣고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전화 연결 후 안내 멘트가 나오면 기초연금 상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담사에게 내 나이, 거주지역, 소득, 재산 상황을 말씀하시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신청 시기 등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굳이 먼 길 가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이면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전화 상담 결과 받을 수 있다는 확인을 받으셨다면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입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행정전산망으로 자동 조회되므로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수급희망자 사후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에 신청했다가 아깝게 탈락했더라도 이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나중에 기준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생겼을 때 국가에서 먼저 연락을 줍니다.
수급희망자 사후관리 서비스는 기초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락하셨더라도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재신청하실 때 이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에 등록되면 매년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재계산해서 선정 기준액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안내 문자나 우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기준이 바뀌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서비스 하나가 여러분이 놓칠 뻔한 연금을 찾아주는 든든한 비서가 되어줄 겁니다. 한 번만 신청해 두시면 매년 자동으로 확인해 주니까 여러분이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별도의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으로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1355번 전화 상담으로 정확한 수령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셋째, 실제 신청 시 수급희망자 사후관리 서비스를 함께 신청해서 나중에 기준이 바뀌면 자동으로 안내받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내일 미루면 모레로 미루게 되고 결국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받을 수 있었던 수백만 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특히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주민센터 방문 날짜를 잡으세요. tenure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첫 달 연금 34만 원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미 탈락하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 기준이 바뀌었으니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변했거나 선정 기준액이 올라갔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 1355 전화 상담, 수급희망자 사후관리 서비스 신청.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복지로 모의 계산, 1355 전화 상담, 수급희망자 사후관리 서비스 신청 이 세 가지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기초연금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만으로는 노후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는 늘어나고 생활비는 빠듯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만 받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국가가 준비해 놓은 다른 혜택들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다행히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챙기시면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이 달라집니다. 연간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알고 챙기는 사람만 받는 돈입니다. 모르면 그냥 손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혜택들은 모두 기초연금과 연계되어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 가실 때 이것들도 함께 챙기시면 일석이조입니다. 첫 번째는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앞서 손해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로 했다면 반드시 이 통장을 개설해서 그리로 연금을 받으세요.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은 그 어떤 빚쟁이도 그 어떤 은행도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계비를 국가가 법으로 지켜주는 방패막이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근거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입금된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과거에 빚이 있거나 신용불량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통장을 개설하셔야 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전국 대부분의 은행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협 등에서 모두 취급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할 때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데 그때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미 일반 통장으로 받고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은행에 가셔서 행복지킴이 통장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개설 비용은 없고 통장 관리 수수료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나는 기초연금도 받고 싶은데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어느 정도 되는데 현금 소득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주택연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만 55세 이상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집값과 가입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가진 70세 어르신이라면 매달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계산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집이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에 함께 받는 방법을 꼭 알아보세요. 세 번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혹시 자녀의 건강보험 밑으로 들어가 있던 내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지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연금 조금 더 받으려다 건강보험료로 더 큰 돈이 나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무료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과 표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피부양자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연간 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셔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월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1000번으로 전화해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통신비 감면입니다. 요즘 세상에 핸드폰 없이는 못 살죠. 자녀들과 연락하고 은행 업무 보고 정보도 찾아봐야 하는데 통신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대상입니다. 이동통신사에 따라 다르지만 월 기본료의 최대 3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월 3만 원짜리 요금제를 쓰신다면 약 만 원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2만 원입니다. 신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SKT, KT, LGU 플러스 모두 가능하고 알뜰폰도 대부분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겨울 난방비, 여름 전기세 부담되시죠?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현금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 기준 연간 약 36만 원에서 42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 난방비, 등유, LPG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보통 1월부터 5월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중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되시니 꼭 신청하세요. 여섯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 112만 원까지는 공제되니까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일자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월 27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근무 시간도 주 3회, 3시간 정도로 부담이 적습니다. 공원관리, 교통안내, 급식 도우미, 학교 급식실 보조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받으면서 노인 일자리까지 하시면 월 수입이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입니다. 일곱 번째는 노인 교통비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마다 돈 나가는 것도 부담이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무료이고
경기도는 버스비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지역마다 제도가 다르니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할인이나 환급이 적용되니 꼭 챙기세요. 8번째는 문화누리 카드입니다. 기초연금만 받으면 문화생활은 꿈도 못 꾸시죠? 하지만 문화누리 카드가 있으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낮으신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간 13만 원의 카드를 지급받아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문화생활도 노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카드 하나면 손주들과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추가 혜택을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정 확인, 통신비 감면, 에너지 바우처, 노인 일자리, 교통비 지원, 문화누리 카드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챙기시면 기초연금 외에도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주민센터 간 김에 기초연금 신청하면서 다른 혜택들도 다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국가가 알아서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신청하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사람만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도 소중하지만 이 8가지 혜택까지 더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해집니다. 알고 챙기는 사람만 받는 돈입니다. 모르면 그냥 손해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기초연금이라는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올 모든 지도가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2026년 대변혁의 시기, 누군가는 몰라서 수백만 원을 날릴 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내 소중한 권리를 당당하게 지키실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재산 함정을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줬다고 해서 그 재산이 즉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여러분의 재산 목록에 남아 연금 수령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신중하게,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의 간격을 계산해서 하셔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도 기억하세요. 2026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입니다. 근로소득은 112만 원까지 기본 공제되고 재산은 연 4%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대도시 기본 재산 공제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숫자들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오해도 깨셨습니다. 자식이 잘 살아도 부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집 한 채 있어도 공제 후 계산하니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탈락했어도 기준이 바뀌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 환산액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손해 사례도 보셨습니다. 한 달 늦게 신청해서 34만 원을 날리고 자녀 효도카드 때문에 부정수급 위기를 겪고 제도 변경을 몰라 5년간 2천만 원을 못 받고 근로소득 공제를 몰라 일자리를 포기하고 압류방지 통장을 몰라 연금을 빼앗긴 사례들입니다. 이 모든 손해는 미리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독소 조항도 확인하셨습니다. 지역별로 기본 재산 공제액이 다르니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사 전에 꼭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금과 이자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자녀집이 6억 원을 넘으면 무료인차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하고 국민연금공단 2355번으로 전화 상담받고 수급희망자 사후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 3가지만 하셔도 여러분의 연금은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혜택도 챙기세요. 행복지킴이 통장은 필수이고 주택연금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점검하고 통신비 감면과 에너지 바우처도 함께 신청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내용은 단순히 한 번 보고 끝낼 일회성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재산이나 소득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오늘 배운 이 기준들을 딱 배입해서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도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첫 달 연금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미 탈락하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 기준이 바뀌었으니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영상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다시 꺼내보실 수 있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서 여러분의 유튜브 보관함에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평생 가이드북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텅 빈 통장을 든든하게 채워줄 확실한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친구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든든하게 채워줄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노후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